자, 어제 제가 약간 시장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제가 영화 보러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화맥, 뭐 용산 아이맥스 극장 가서 wolverine 앤 누구죠? 데드풀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오셨어요. 영화 보고 10시 넘어서 이제 영화가 끝나가지고 밤에 10시 넘어서 끝나고 나오는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고 용산으로 달려오셨다고 하면서 어디 가셨어요, 여기? 양말님. 안 들어오셨어요? 저희 그 댓글창에 양말님이라고 이제, 그 네임명으로 이렇게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인사를 하고 10시 넘었는데 영화 보고 나오는데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찾아오실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고 서서 꽤 잠깐 시장 이야기라든지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양말 들어오셨네요. 네. 어제 반가웠습니다. 네, 여기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도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뭐 양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시고요. 다 오십시오. 어제 제가 스트레스 진짜 잘 풀었거든요. 데드풀 앤 올버린. 호불호가 갈립니다. 영화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화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정도 영화였고, 뭐 그냥 제 나름대로는 뭐 킬링 타임으로는 괜찮았어요. 정말 맞습니다. 어멈님, 양말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직접 만나셨어요. 10시 넘은 시간인데 좀 정말 놀랐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반갑기도 했고, 실제 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닉네임으로만 제가 늘 뵙던 분인데 실제 뵙고 또 오셔서 도움 많이 받고 있다, 뭐 투자에 관한 습관 관련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바꾸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너무 진중한 모습이어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꽤 서서 뭐 늦은 시간이라서 뭐 따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못했지만은 뵙고 꽤 서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투자에 대한 생각들 꽤 나누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다른 분들도 어디든 간에 또 이렇게 오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인사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밤에는 대구를 내려갑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누가 오실까 모르겠어요. 뭐 대구는 워낙 넓기 때문에 혹시 뭐 누가 저를 찾아오지는 않겠죠. 근데 뭐 혹시라도 우연히 대구에서 저를 보시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인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또 뵐 수 있을지 참 재밌네요. 맥가이브님, 저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찾아뵙는 게 저도 상당히 재밌는 이벤트이고요. 또 이렇게 접점해서 이렇게 뵙는 것도 괜찮은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재미가 또 있습니다. 한귀동님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 여기 지금 댓글창이 많으시면 뭐 우리 뭐랄까 대구에서 한번 번개 한번 할까요? 제가 대구 내려가서 아마 내일 정도까지 머물고 일요일 정도에 올라올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또 많으신 분들 계시면 뭐 글쎄요 뭐 번개가 될지 몇 분 계실지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행심님, 부장님 인기는 주체를 못하시네. 그 인기는 아니고요. 뭐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와주신 것 같아서 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놀라기도 했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JHK님, 대구 어디로 가시나요? 뭐 어디 꼭 가는 건 없고요. 뭐 예를 들어 글쎄요, 수성구로 갈지 뭐 죽전 내거리 쪽으로 갈지 뭐 잘 모르겠어요. 동성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동성로는 안 갈 것 같고 죽전 내거리 쪽이나 아니면 수성 쪽 뭐 이쪽이 갈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대구에 계신 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순선님, 부산 안 와요? 부산 갑니다. 근간 부산을 또 갈 거기 때문에 저 뭐 다 갑니다. 그리고 아마 한 9, 10월 정도 되면 여수도 아마 조금 주말에 좀 쉬러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뭉티기 좋죠. 뭉티기. 그리고 대구에 아주 유명한 또 새꼬시 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집이 있는데 새꼬시 집에 아주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양말님, 다정하신 우리 형이 최고. 어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막창, 대구 막창. 좋습니다. 부산도 기다립니다. 좋아요. 한번 날 잡아서 대구 한번 번개 한번 할까요, 진짜? 뭐, 글쎄, 대구는 좀 한 번씩 내려가고, 부산도 가니까요. 또 뭐, 여러 지방들 많이 다닙니다. 죽전 내거리는 어디? 그 대구 쪽에 죽전 내거리라고 있어요. 그 동네 잘 갑니다. 잘 가죠. 안지연님, 부산. 부산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약간 어제 너무 힘들었던 날이고, 오늘 금요일이 조금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이벤트였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 동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는 14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빅테크 차익 실현 지속되긴 했지만 매도 규모 축소가 됐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완전히 널뛰었죠. 예, 뭐 마이너스 7% 이상 빠졌다가 플러스 2%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대로 또 마무리하는 엄청난 급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가 최종 추정치인 2.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세요. 기본적으로 2.8% 정도 이렇게 US GDP가 나왔죠. 2.8%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말씀드렸던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최종 수치가 2.6% 정도로 추정이 됐죠. 근데 이것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는 아닐 것 같다. 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또 해소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다소 좀 안도를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및 기여도입니다. 여기서 개인 소비 지출이 GDP의 2분기가 꽤 올라왔고요. 민간 재고도 좀 올라왔고 정부 지출도 꽤 올라왔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GDP 물가 흐름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코스피 물가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GDP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면서 이 GDP와 코스피 물가 지수도 약간 안정세를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주 그렇게 뭐 아직 경기가 부러졌다고 보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인플레이션 지표만 조금 안정화되면은 그래도 아주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런 것들 좀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2% 정도 올랐는데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엔비디아는 장중 7%까지 낙폭이 확대됐다가 2%대 이상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대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GDP 2분기에 전기 대비 연율이 2.8% 상승했고요. 하락 원인이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이게 실제 오늘 시장을 좀 안정화시켰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량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변동성 지속되는 가운데 호실적 업종 중심으로 저가 매수 유입됐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조선과 건설, 금융 이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전일 선물 9,033계약 순매도하면서 하락 이야기했던 외국인들이 오들면서 선물을 순매수 전환하는 하루였고요. 조선업종이 실적이 증명 중인 조선에 거침없는 모습이 보였는데 HT현대그룹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등도 굉장히 좋았고 삼성중공업 등도 52주 신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크아웃 우려를 넘어서서 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하, 그러니까 이제 후판 가격 이런 것들도 좀 안정화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가고 있고, 조선 업종들의 업사이클 관련된 진입이 역시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거기다가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KB금융에 이어서 NH투자증권, 우리금융 등의 금융주도 연이어 호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요. 모두 주주 환원 관련된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밸류업 공시 역시 지속되고 있고 전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 검투세 폐지 포함했고요. 여야 당대표 모두 일부 긍정적인 입장인데 정말 그렇게 진행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당대표는 어느 정도 이 검투세 관련해서 조금 유보적인 어쨌든 조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의회에서 진행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은 고금리와 부동산 업황 악화로 약세였는데 금리 인하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역시나 하반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GS건설이 의외로 52주 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장중 상승 전환했던 엔비디아 영향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소폭 반등을 주었고요.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대기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는 전일 미국 포드가 18.4% 급락을 하면서 예상 하회한 악실적에 실적 하향 조정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자동차 소비 피크아웃 우려도 일부 하락세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빅테크 실적 우려에 121선 이게 경기선인데 코스피 한 2,700 정도 수준이 이제 경기선입니다.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고요. 호실적 지속되면서 낙폭 과대 인식했다는 일부 업종들의 저가 매수세가 주가 수준을 올렸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우려 요인이었던 경기 침체 우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GDP가 만회가 되면서 이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차주의 FMC와 빅테크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부 낙폭 과대 섹터 쪽으로 순매수 전환했는데 바이오,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저가 매수 유입됐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19 일본 쪽의 재유행 소식 때문에 진단키트 주고 일부 관심을
힘을 받았고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슈가 있으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태광, 성광밴드 등 피팅주도 동반 강세였고 그 조선, 피팅,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해운 이런 쪽도 오늘 괜찮았던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 속에 낙폭이 회복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밤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관망세에 지수 낙폭이 많이 되돌리지 못하고 강보합 정도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금속과 원송이 상승이었고 반면에 일반 전기전자와 금융도 약세였고 특히 2차전지 관련된 큰 종목, 코스닥 쪽에서의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이 확대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몇 분 줄이면, 자, 키움증권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12개월 서링 PER입니다. 이게 22년 10월 달 빨갛게 표시된 가운데 위에 보십시오.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된 적이 있는데, 왼쪽이 22년 10월이에요. 이때가 PER 9.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PER 9.2배. 자, 그래서 전일자 기준으로 코스피 PER이 9.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2,700포인트 정도 수준이고 경기선 121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22년 10월 달에 나타났던 영업이익과 PER 과정에서 전일자 코스피 2,700 정도 수준이 PER 9.2배 수준인데 그게 22년 10월의 저점이었고요. 당시에 이익 관련해서 EPS 관련해서 PER 9.2배가 당시에 2,150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저점 찍고 그대로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점을 어제 봤다는 거죠. 현재 EPS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2,700포인트 경기선 121선 의미가 있고요. 자, PER 9배까지 열어두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어제 이야기를 장중에 코멘트를 냈는데 PER 9배까지 열어두게 되면 2,650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도 한 50포인트, 60포인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종목별로 본다면 한 2, 3% 정도 이 정도 열어둘 수 있는데 PER 9배 정도 수준이면 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하방에 대해서 지금은 주식을 마구잡이로 다 팔고 빠져나갈 그럴 만한 실익이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들은 뭐냐면 외국인 수급인데요. 자, 당시에 22년 10월 달에는 PER 9.2배 수준에서 반등을 줬는데 이 9.2배 수준 때는 그때는 감익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EPS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디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만 현재는 EPS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 빠질 만한 명분은 사실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주간 코스피 누적 순매수 데이터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물해서 6,7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2주 연속 순매도가 일단 나타나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 4월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인데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구나 불안을 자아낼 만한 하지만 자 보시면은 네모나게 이렇게 검게 네모나게 박스가 되어 있죠. 그때 외국인들 순매도가 한 4주 정도 계속 이어졌어요. 4주 이상. 이 순매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럴 때는 주가들이 이제 외국인들 셀 코리아를 하는구나 볼 수 있지만 이제 2주 정도 매도는 이어진 건 맞는데 자 이것만 갖고 검정색의 점선 박스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완전히 팔고 나가는구나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1, 2주 정도 수준의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주간 단위로 파느냐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미국 빅테크들의 나머지 실적과 함께 1, 2주 정도의 상당히 변곡점이 될 중요한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한 1주, 2주 그러니까 8월 초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나타내면 4주 이상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셀 코리아 쪽으로 조금 접어들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히 셀 코리아라고 확정을 짓기에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이나 금투세 폐지, 뭐 상속세 인하 등의 추진 소식 국회에서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외국인들이 결국은 만약 이런 것들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다시 좀 수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하자. 완전히 셀 코리아는 아직은 좀 아니다. 너무 빠르다.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방향성 전환을 볼 수 있는 것이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확연하게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테슬라를 제외한
M7의 캐펙스 매출 지출이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자, 현대차증권의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은 3분기 기준 10%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최근에 빅테크의 주가에 약간의 조정세를 가져온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캐펙스는 계속 높이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캐펙스를 높이는데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인 거죠. 캐펙스 지출은 계속 가야 되고 캐펙스를 계속적으로 늘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캐펙스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캐펙스를 늘리지 않고 가는 것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펙스를 늘리는 쪽에서 리스크는 오히려 늘리지 않는 쪽보다 훨씬 더 적다. 그러니까 캐펙스를 꼭 늘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돈을 버느냐?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AI 쪽으로 캐펙스를 이렇게 늘리는데 돈을 버는 것은 좀 별개이다. 그래서 약간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생기면서 빅테크가 약간 조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캐펙스는 대부분 AI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성 창출 가능성을 보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보수적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빅테크의 조정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 구글이 AI 관련 캐펙스 확대 기준을 이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AI 관련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는 과소 투자의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투자 계획 집행은 매출 성장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되고 이익 성장도 같이 담보돼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는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 인덱스인데 해당 지수는 5월 이후로 다소 좀 마이너스 국면에 조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변한다면 캐펙스 집행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변한다면 빅테크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약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현대자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 부분이 AI나 반도체 섹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존의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0년 내 최대치, 그러니까 10% 이상 캐펙스를 늘리겠다. 이것이 만약에 조금 꺾이게 되면, 센티가 꺾이게 되면 IT 쪽이 좀 정말 쉬어갈 수도 있거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은 아직 없고 캐펙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관련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는 과소 투자의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조선과 조선기자재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3조 8,800원, 영업이익을 1,956억, 순이익도 1,540억, 현대미포도 2분기 매출액이 1조 1,200억, 영업이익이 174억, 순이익은 290억,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매출액이 2조 5,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7억 원, 순이익이 740억,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선가가 21년부터 초부터 현재까지도 상승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컨테이너선의 발주 증가 움직임도 추가가 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고 미국 대선 이후에 기대되는 그간 억눌려 왔던 LNG 프로젝트 재개, 이게 대선 이후에 LNG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발주가 나올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예정된 탱커 발주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수주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죠. 자, 첫 번째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가 26년까지 계속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올라가네요. 자, 24년 1분기가 영업이익률이 1%대였습니다. 이게 7%대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매출도 성장하는 그림이라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갈수록 이익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KB증권에서도 현대미포에 대해서 당초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했지만 2분기에 영업 흑자를 기록하면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흑자 전환이 2개 분기 빨라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조 성과 상승과 함께 하반기에는 후판 가격 하락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어서 PC선과 LPG선 발주량의 신조선과 추이가 역시 관련해서 KB증권에서는 현대미포 쪽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 보시면 역시 계속적으로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발주도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KB증권의 자료이고요. 자,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 상회하고 하반기에도 FLNG 수주를 토대로 이게 이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양 부분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고 상선 수익성 개선으로 실적이 호조 흐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선 수주 목표와 6월 누적 성과 달성률 보면 23년 대비 24년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도 보시면 성과죠. 성과. 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최근 3개년 상승 수주 성과의 반기별 구성인데 역시 22년이 좋았는데 23년 쉬었지만 24년 접어들면서 역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작년 대비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이런 것도 역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역시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해운 이런 쪽이 거의 대장 섹터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꽤 있었고요. 조선주가 뭐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도 꽤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JP모건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JP모건의 리포트 요약입니다. HD 현대그룹 조선사에 대해서 JP모건이 리포트를 냈는데요. 자, 24년 2분기 실적 대폭 초과 달성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JP모건이 리포트를 냈고요. HD 현대중공업을 최선호주로 탑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크 이용률과 배송 믹스의 개선과 함께 이익의 순차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속도는 JP모건의 원래 예상보다 최소한 한 개 분기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추정에 대한 상향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JP모건의 숫자를 재검토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그룹 조선사들에 대한 견해는 지난 3개월 동안 50에서 70% 상승했지만 그들의 견고한 운영 개선과 수익과 주문 실적에 의해서 잘 정당화된다고 판단하고 한국조선해양이 이미 연간 주문 목표를 20% 이상 초과하고 있는 모습이 한국조선해양에서 나오고 있고요. 신조선 발주 모멘텀이 둔화될 기미는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JP모건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룹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으로 섹터에 대한 긍정 유지하고 있고 그룹 내 선호 순위는 현대중공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포조선, 그 다음으로 한국조선해양 순서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굉장히 급등을 했죠. 미포조선도 좋았고요. 자, 그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역시 해운주도 주가가 좋았는데요. 컨테이너선 해상 오름이 약간 선구르게 들어가고 조정폭이 약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계절적 성수기와 견조한 미주향 물동량에 따라 당분간 고운임 기조가 또 이루어질 거로 보면서 리바운딩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컨테이너선 운임 시황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SCFI인데 지난 19일 기준 3,542.4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상승 피로감에 신규 성박 인도 등 추가 선복 공급에 따라 일부 상승세가 진정세가 나타났고 이거 시장은 3분기 들어서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물동량이 견조하게 또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미주 및 유럽 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가뭄 그리고 글로벌 관세 정쟁 등의 복합적인 이슈로 컨테이너선 고운임 기준으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항해운, 페노션,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좋았는데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번에 그 상해 컨테이너 운임선, 그러니까 SCFI 조정에 대해서 항만 적체나 수혜주 병목이 해소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가을 성수기까지 대부분의 선박들이 꽉 차버린 상태로 평가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비싼 운임으로 화물 계약을 체결해도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원하던 재고 비축 시기까지 물건을 받을 수 없게 된 화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 등의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SCFI가 약간 주춤을 할 수 있는데 시황이 안정화되려면 오히려 3분기가 아니라 4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조정을 하고 있는 SCFI와 다르게 실제 선사들의 이익과 더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CCFI거든요. 이 CCFI는 지난주에도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SCFI가 안 오른다고 해서 HMM 등의 이익은 CCFI를 따라 3분기에 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역시 선사들의 우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해운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의 리바운딩이 오늘 조선사와 함께 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오늘 저 PBR주, 특히 금융주들이
주가들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보이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든지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최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상자산 과세 이후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 등등과 관련된 이슈가 일단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획재정부가 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 발표 등을 하면서 역시 여러 가지 밸류업 기업 세제 혜택 관련된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긍정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의지가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역시 은행주들, 우리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 그리고 일부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등등 관련해서 지수사까지도 주가들이 좀 올라왔는데, 자, 하나증권에서는 현 주가 수준에서 올해 보험사별 기대 배당 수익률은 삼성생명이 4.9%, 그리고 한화생명이 6.1%, 삼성화재가 5.8%, DB손보가 6.2%, 그리고 현대해상이 7.1%, 그리고 한화손보가 4.6% 등으로 전년 배당 수익률과 유사하거나 일부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발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것으로 존재하고 전년 대비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증가한 상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보험업종과 관련된 매수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판단한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융주 관련해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보험사들 관련해서 리바운딩 나온 것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차 등을 포함한 주가들이 조금 빠졌는데요. 특히 현대차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 분기 최대 실적을 낸 회사들이 어제 급락을 했죠. 일부 종목은 10% 넘게 급락을 했고요. 분기 최대 실적, 그리고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낸 회사들이 어제 급락했죠. 근데 현대차가 시장 끝나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차가 그렇게 역대 최대 실적 나오고 급락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떨까 궁금했지만 역시 오늘도 현대차가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주가 등락률인데 어제입니다. 이 보시면은 포드 18%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르노, 닛산,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그 다음에 스즈키, 그 다음에 스바루, 그 다음에 마스다, 그 다음에 베이징 기차, 그 다음에 쭉쭉쭉 좀 빠져있죠. 이렇게 어제 많이 빠졌죠.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포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스텔란티스, 르노 이렇게 쭉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제조사 어제 주가 수준이 대부분 이렇게 급락을 나타내는 일부 회사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동차주의 낙폭 확대에 대해서 전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 조정의 이유는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재고 증가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상승, 세 번째로는 수요 둔화, 네 번째로는 실적 압박 등의 이유가 대표적이죠. 자, 이거는 전기차 이슈가 역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NXP 반도체,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쪽도 전방 산업 수요 둔화의 우려에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NXP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향 조정을 했죠. 이런 것들이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2차 전지 배터리도 높은 주가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죠. 대부분 하반기 가이던스를 다 낮추어 있잖아요. 국내 셀 소재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하방 압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 자동차 대표주의 주가는 PR이 워낙 낮기 때문에 버틸만한 부분 지지 구간이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행이긴 하지만 향후 사업 환경 또는 경기가 녹록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아까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대부분 다 하반기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자, 특히 포드는 2분기 실적 부진 여파 등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포드의 전기차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아래쪽에 에비타 쪽 보십시오. 완전히 이렇게 전기차 내용을 보면 EV 부분의 매출액은
11억 달러 정도 되는데 OP가 마이너스 11억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OPM이 마이너스 100%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마이너스 23% 빠졌고요. 매출액은 전년비 37%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24년 OP 가이던스가 전기차 관련해서 마이너스 55억에서 마이너스 50억 달러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5억 달러 수준이고요. 그래서 포드의 올해 24년 전반적인 전기차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렇게 포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 외에도 지금 지프, 다치,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등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도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조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스텔란티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이죠. 특히 생산 감소 그리고 북미 지역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이 이번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동차 대부분 부분에서 특히 전기차 섹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주요 증감 사유가 매출액 부분은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영업이익단은 역시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 일부 환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 실적 추이입니다. 변동층 보시면은 자, 작년 23년 2분기가 4조 2,483억인데 이번에 4조 2,791억이었고요. 중간에 3조 원대 뭐 중후반 정도 계속 유지가 됐는데요. 이번에 4조 원 넘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를 못합니다. 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이게 PER이 4배, 5배 이 정도 수준인데 왜 자꾸 피크아웃 이야기를 할까요? 되게 어렵고 녹록지 않은 섹터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역시 해외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완성차들이 특히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포캐스트가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 나오면서 하반기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을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건설업체 관련해서 건설주가 아까 GS건설이 52주 신고가를 갔고요. 일부 건설주들이 약간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는데 금리나 전망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건설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GS건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937억 그리고 순이익이 366억 정도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2분기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액이 2조 5,327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1% 증가했고요. 상반기 신규 수조는 8조 3,4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연결기준 매출액이 1조 8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538억, 전년 동기 대비 839억, 839% 증가했네요. 순이익은 473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그리고 매매 거래량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주택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과 특히 광운대 개발 사업의 착공 시점이 다가온다. 이 광운대 개발 사업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자체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광운대 개발 사업의 이게 역세권 개발 주택 사업인데 이게 청약 관련된 경쟁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30몇 대 1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30몇 대 1 정도 나온 걸로 해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운대 개발 사업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이게 여러 가지 그 경쟁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게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탑픽으로 현대산업개발을 아마 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타겟 멀티플 상향 조정을 하이투자증권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타겟 멀티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울시의 그 아파트 주택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가격도 특히 서울시 중심으로 수도권 쪽에 특히 서울시 쪽이 전체 전국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지들이 가격 상승세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일부 최근에 대출 관련된 부분들을 아직까지 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계 대출을 통해서 일부 서울 시내에 특히 신축 아파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수세가 또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실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지방은 아직은 이제 미분양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은 미분양을 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가 남아 있고요. 서울시는 신축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최근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서울시가 특히 이제 빌라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 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서울시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더군다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에 주택가격 전망 소비 동향 지수, 이게 CSI인데 11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08에서 7포인트 증가 수준이기 때문에 21년 11월에 116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수도권 CSI가 112에서 119로 치솟았고요. 광역시와 지방은 107에서 114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준선 100보다 높을수록 1년 후에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른다고 예측한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역시 최근에는 이 건설사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약간의 가격이 나중에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이 좀 팽배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가격이 정말 몇 년 뒤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현재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이제 실제 최근에 시공사를 만나보면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뭐 재건축 단지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경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시공사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정말 해야 되는 사이트 외에서는 대부분 다 철수를 하는 분위기로 알려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단지인데 조만간 이제 구역 지정이 곧 될 겁니다. 한두 달 사이에 될 건데 재건축 확정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 단지 쪽 때문에 제가 시공사를 많이 만나보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되는 단지 말고는 이렇게 좀 빠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안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희한하게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는 사자 매수세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역시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PF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연착륙할 것이냐, 이것들이 변수가 아닐까 좀 싶네요. 그래서 여하튼 뭐 일정 부분 이 건설사들이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일부 기대 대비 좀 좋은 실적이 일부 나오면서 약간의 주가들이 건설주에도 약간 온풍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 약간 수급이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속성이 있을지. 근데 이게 서울시에 좀 국한된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 지방에 그렇게 뭐 가격이 아주 치솟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서울, 특히 서울 쪽에 좀 국한된 어떤 그런 지금 현재 현상이 아닌가, 뭐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티몬과 위메프 셧다운 우려 속에 쿠팡 독점 수의 기대감 때문에 쿠팡 관련주들 주가들이 좀 좋았죠. KCTC, 그다음 동방,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KTR, 뭐 이런 종목들도 쿠팡 관련주로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때문에 판매자가 이탈을 하면서 쿠팡 등이 이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뭐 티몬 위메프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11번가, 롯데온 등의 국내 중하위권 이커머스도 적자 경영을 또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오픈 마켓 쪽에 좀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형 채널인 쿠팡 등이 일부 이런 사태에서 독주 체제를 굳혀갈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역시 큐텐 글로벌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에서 썰러들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큐텐은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에 상장시킬 계획 때문에 약간 좀 확장 사업을 일으켰죠. 목표 시점을 넘어선 걸로 알려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갑자기 시장 재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요. 자, 22년 국내 기준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인데 네이버가 42%, 오픈마켓은 네이버가 가장 크고요. 쿠팡이 16%, 11번가 13%, G마켓 12%, 카카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 합치면 한 7, 8% 정도 MS입니다. 인터파크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티몬과 위메프가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데 온라인 시장 내 합산 MS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한국투자증권의 추정치로 봐서는 쿠팡의 MS는 23년 22.9%, 24년은 24.3%로 올라갈 거로 보는 것 같아요.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문제는 쿠팡 플랫폼의 신뢰도를 또 높여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역시 아까 쿠팡 관련주로 이야기했던 KCTC나 뭐 동방 이런 종목 말고 소매시장 내 티몬과 위메프 합산 점유율 관련해서 파산할 때 결국은 유통사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합산 점유율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는 거죠. 소매시장에서는 1.5%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반사이익을 받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섹터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요. 역시 유통기업 중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고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 가장 민감한 이마트는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인적 분할로 주가 하방 경쟁성이 높은 GS 리테일도 좋은 대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은 아닙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11번가의 반사 수익 관련된 이야기가 되면서 드리머스 컴퍼니도 어제는 또 주가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득에 관련된 이야기죠. 결국은 큐텐 그룹의 MS가 5에서 7%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상품권 판매 규모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사가 전체 나누어 가진다 이것도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픈마켓 다른 오픈마켓은 11근가의 수혜 강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아마 드리머스 컴퍼니는 오늘은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고 어제는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자, 대형마트가 망했다고 해서 백화점의 수혜를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분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고요. 어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오히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 등의 큐텐 반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사 수혜는 네이버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MAU입니다. 이게 월간 활성자 수인데요. 티몬이 830만 명 그리고 위메프가 770만 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위메프와 티몬이 꽤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큐텐 산하의 티몬 그리고 위메프 인터파크의 연거래액은 7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나쁘지 않은 MAU가 갖고 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 유저 이탈 수혜 가능성은 국내 최대 오픈마켓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40% 이상 42%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약 7조 원 정도의 전체 매출, 그로스 매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픈마켓으로 이제 유입이 될 것인데 네이버로는 약 2조 5천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된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봐서는 한 1%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봐서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어제 아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리포트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뭐 큐텐 사태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뭐 일시적으로 네이버 쪽에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좀 피해주로서는 여행주라든지 야놀자 관련주들이 역시 피해를 조금 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LCC 항공주도 역시 뭐 티몬이나 위엠프 쪽으로 뭐 여행을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항공 쪽으로 계약을 했거나 발권을 했거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조금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을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품권 판매 이런 것들도 할인 판매가 상품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약간의 피해 섹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도 뭐 피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도 잘 좀 순조롭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주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해리스 지지 발표 임박,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이 지지 성명을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 성명을 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 총무 등의 유력 민주당 인사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역시 민주당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 등을 포함한 화학약품까지 우리바이오까지 역시 일부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가 일부 좀 굉장히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데 이건 역시 약간 테마성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테마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기대감에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27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슈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고 마지막 날인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가상화폐를 스캠이 뭡니까? 사기인 거죠, 사기.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관계자들이 이제는 가상화폐 관련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지목한 부통령 후보도 지금은 본인이 가상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했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자산 관련된 이쪽으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인마켓캡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 넘게 상승하면서 66,99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9,37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나 갤럭시와 머니터리, 다날, 컴퓨터 홀딩스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가 들썩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테마성 움직입니다. 정치 관련된 테마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오늘 마무리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안정을 가지고 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주말 사이에 좀 편하게 좀 쉬시고요.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웃으면서 뵐 것 같고, 제가 오늘 대구 내려가니까 혹시 대구에서 저를 보시면 인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마지막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